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가볼까요? 총선 끝나고 나서 계속 부정개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입장문을 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의 비율이 다 63대 36이다. 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정당, 다른 정당이라든지 무소속을 빼고 계산한 것이고 지역마다 다 다른 결과이고 또 63대 36이 나오는 곳도 17개 선거구, 전국 253개 중에서 17개에 불과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후보 각각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대비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이게 다 막 0.39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것도 11개 선거구만 같은 비율이다라고 통계로 반박을 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일 투표 득표율보다 10%포인트 정도 높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이것도 지역별로 다르다. 광주는 1.89%포인트 차이가 나고 서울은 13.06%포인트 차이 난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뭐 투표함 서명이 바뀌었다. 이게 바꿔치기 한 의혹 그 근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서명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같은 서명이 맞다라고 했고 또 이제 선관위 청사 앞에서 봉인지가 훼손된 채 발견된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교체를 하고 난 봉인지가 이동하면서 이제 신발에 붙어서 같이 딸려온 것이다. 네. 라는 네, 아, 선관위의 상세한 그 추적에 따른 반박이고요. 이런 것도 그리고 이런 뉴스군요. 예, 네. 투표지가 파쇄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게 정식으로 투표 때 쓰인 것이 아니고 모의로 쓰였던 것이다. 예, 쓰고 나서 파쇄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무모한 의혹 제기가 이어진다면 선관위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럴싸합니다. 저도 봤는데 네. 아우,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안 믿으면 믿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대해서 확증편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렇게 좀 급하게 아니면 좀 아주 대대적으로 네. 조치를 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아무리 합리적으로 반박을 해도 그 반박을 받아들일까? 그게 싶은 확증 편향이거든요. 깊은 회의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목조목 구구절절히 네.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믿기로 작정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네. 국민들이 혹시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를 그래서 하고 한 것 넘어가야 같아요.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걸 왜 하냐, 왜 조목조목 반박하냐 하지만 네. 그래도 그분 그 선관위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게 하는 게. 저는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그 좀 그 범위를 좁혀갖고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그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공당에 아직은 국회의원인 사람이나 그렇죠. 한때 그 후보자였던 사람이 그렇게 대놓고 맞장구를 치는 이 현상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민경욱 통합당 의원인데 그럼 본인이 당선되었던 선거는 정상이었던 건지 본인도 여당의 몸을 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책임을 지고 이게 투표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야 되는 신분이거든요. 예. 하다못해 저만 해도 이제 군복무 중에 투표함 호송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아 그랬어요? 예, 제가 정경으로 근무를 해가지고 예. 예, 근데 그때도 보면 이제 투표함 옮길 때 벤 택시를 불러서 벤 택시 기사분이 있고 경찰 직원분이 있고 그리고 전경인 제가 있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제대하고 나서 이 뭐 부정이 있었으면 양심 선언 할 수도 있는 처지잖아요. 저 성격에 양심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잘 됐다고 생각하죠 오히려. 네. 기자회견 해야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이 세 명의 이해관계가 다른 주체들이 같이 투표함을 호송을 하는데 이들이 다 모의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바꿔치기나 이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뭐 참관인까지도 매수를 예전에 독재 정권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이제 정면으로 반박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되지 않는 소리는. 그러니까 저는 네. 어떤 그런 합리성 아직은 살아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소속 의원이나 네. 지금 이제 소속인가 제명이 됐죠.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소속은 제명- 아니군요. 예, 한때 제명됐죠. 소속이었던 예. 후보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그 되돌아갈 것인가. 네. 사실은 아마 당에서 소가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네. 보수 세력 내부의 균열을 일으키는 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근데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확고하게 믿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그 뜨뜻미지근하게 나가버리면 도대체 저들은 뭐냐 그렇죠.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극우 그렇게- 쪽에서는 그게 문제죠 어떻게 네. 보면.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점만 확인하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미래통합당이 최고위원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로 꾸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현역 의원과 총선 당선자들에게 전화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알려지기로는 140명이 응답을 해서 62명이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반 미달인 셈인데 네. 이 조기 전당대회를 그냥 개최하자라는 43명보다 많았고 그 밖에는 뭐 기타 응답이라서 기타 응답을 좀 빼고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무기한 전권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직 논의 테이블에서 다뤄지지 못한 상태라서 좀 불투명한 네. 그런 네. 상황이고 예. 당내에서도 최고위원회 결정 방식이라든지 비대위 자체에 대한 찬반 이것을 두고 비판이 당분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뭐 어제도 보면 네. 보겠지만 김종인 그 아직은 이제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은 익히 예상이 됐던 다들 뭐 부분이에요. 예상한 대로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대선 후보가 선출될 때까지 그러니까 진짜 통상 당 대표가 2년이 임기가 정말 예. 정상적으로 갔을 때, 네. 야, 그 이상 한다는 게 이게 아니 뭐 대선 후보 선출이라고 한다면 꼭 2년은 아니고 그 내년 그 하반기쯤에 이제 대선 후보 선출이 아니 돼야 되니까. 초대받는 비대위원장이 예. 무기간으로 한다는 경우가 있었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1년 365일이 비상이라는 얘기죠. 예.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이제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모시는 입장이잖아요. 예. 약간 좀 밀당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인지 네. 좀 의문스럽긴 해요. 또 임명지 목사도 그 말씀도 했고요. 어제 저희가 인터뷰에서 예. 이야기를 했죠. 근데 네. 문제는 지금 그 전수조사를 해서 다수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모셔 오자까지만 지금 된 건데 네. 문제는 사실 무기한이라기보다는 대선 후보 선출까지 네. 나에게 전권을 달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도 오케이 할 거냐 네. 당 안에서 사실 이건 아직은 확인이 안 된 부분이지 아직 않습니까? 그 얘기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저는 당내 역학 구조상 승인이 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2015년경에 유시민 작가가 한 팟캐스트에서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진단을 하면서 주인 없는 정당이다. 라고 했던 맞아요. 것이 네. 화제가 됐거든요. 그게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황교안 대표,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런 대선 주자들이 다 줄줄이 탈락을 했고 그 총선을 거쳐서 그리고 그나마 당선된 사람들도 뭐 김태호, 홍준표 이런 낙천 무소속들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 이후에 책임을 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각자의 어떤 이해관계만 남아 있는데 최악의 상태라든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바깥의 인물을 불러오자 권력 공백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김종인 비대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네. 김종인 그 위원장이 어제 이야기해 보면 이제 그 홍준표, 김태호 같은 어떤 밖에 있는 당선인들을 다시 복당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게 본인은 그 본인이 어떤 그 이 대선 구도까지 창출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의 통제권 하에서 대선 후보 선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아주 그 분명히 밝힌 그렇죠. 것이 되는 거고. 확실한 거죠. 예. 근데 홍준표, 김태호 어떤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른바 대선 주자급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가 당을 접수해서, 그러니까 통제력을 확고히 한 다음에 받아들이더라도 그 다음에 받아들이겠다. 네. 그러면 자신의 통제권 하에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홍준표, 김태호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 심경이 어떨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그런 뭐 불쾌한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홍준표 전 대표는 앞장서서 김종인 비대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전에 예, 했다가 처음에는. 며칠 만에 네. 또 그 톤이 바뀌었던 범벅 거죠. 그렇죠. 한것 같아요. 정권을 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다. 왜냐하면 대안이 쪽으로. 없으니까 홍준표 전 대표 그 얘기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그런 또 아니거든요. 그 말이 양쪽 좀 바뀐 간에도 것 같아요. 밀당이 또 이어지는 거겠죠. 네, 아무튼 그 어제는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이 확답은 주지를 않았고 오늘 아마 이제 하루 정도 더 생각해보고 네. 결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좀 뭐가 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죠. 네, 당정이 긴급 재난지원금 절충안을 냈습니다. 어쨌든 네.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뭐 7대 기관산업 지원이라든지 일자리 50만 개 공공에서 창출하겠다 등의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네. 예, 그에 이어서 좀 정리가 안 되고 있던 이 당정 간 이견이 정세균 총리를 주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절충이 됐습니다. 네. 총선 공약대로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대신에 선별 환수를 한다거나 이 방법보다는 자발적인 기부를 세액공제로 유도를 하겠다. 네. 이를테면 뭐 100만 원 기부하면 15만 원 정도 세액공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방안을 내놨는데요. 근데 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다면 수정 예산안을 내놔라라고 일단 한 발 물러서고 있고 예. 사실 기획재정부에서도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좀 말을 아끼겠다거나 또 국회에서 합의를 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정도의 반응이라서 네. 어느 정도로 좀 뒷받침을 할지는 아직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 문제는 그 잠시 후 3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모시고 좀 자세히 어떤 그 이야기를 좀 나눌 생각이니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뭐 그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지취업식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긴급이잖아요. 긴급.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러면서 이게 어떤 그 하나의 제도화되는 단계에서 나오는 논란도 아니고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주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참 이렇게 어려우면 아하. 저 어떤 그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로 지금 공통분모가 형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그렇죠. 이제 근본적인 어떤 그 한번 문제를 그러니까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긴급 들더라고요. 지원금이잖아요. 재난지원금인데 네. 긴급자가 사실 무색합니다. 너무나 뭐 소모적인 논쟁이 많고 예. 사실 그런 부분이 힘들고 저는 기부 이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냥 제 얘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그냥 기부할 것 같거든요. 이제 고소득자는 절대 아니지만 네. 그만큼 잠깐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라- 고소득자의 기준이 뭐죠? 그러니까 그냥 변호사일 뿐이긴 한데 네. 하여튼 뭐 이게 아니긴 한데 네. 충분히 저는 괜찮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많은 우리 김종필 평론가님도 뭐 우리 진행자도 고소득자 아닙니까? 같이 왜 그거 같이 엮고 들어가세요 도대체? 그래서 물귀신이시니까. 좋은 안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서 네. 그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저도 기부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부할 겁니다. 네. 이거 방송에서 약속했으니까. 네.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하나 확인하겠는데요. 경기도민이시죠? 예.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지급하는 건 어떻게 그건 하시겠습니까? 받아야죠. 그건 그 기부가 탈탈 돌아가시는 그건 기부가 아니니까 그건 받아야죠. 그거는. 아, 끝까지 그렇군요. 추적을 해봐야 아는 네. 거군요. 저는 서울 시민입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좀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기부하시겠다라는 분들이 제법 계실 것 같은데 네. 그것을 오히려 그 합의,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선별 환수 형태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좀 개별적 선택, 사인의 선택으로 남겨놓는 것보다는 네. 좀 그런 아쉬움이 들고 어쨌든 이게 뭐가 정답인지 이걸 떠나서 기획재정부의 어떤 재정 건전성 이데올로기에 정치권이 굉장히 가로막혀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하고 좀 자, 네. 기획재정부가 정말 세긴 세구나. 너무 센 것 같아요. 이 권력이 안 되잖아,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안에. 대단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좀 그러면서 지켜보면서 청와대나 대통령의 총리가 그냥 지시하면 안 되는 거였을까라는 네.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대통령 총리가 좀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저울질을 많이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좀 의아했던 거는 아마 대한민국 선출 공직자 중에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김경수 지사가 아닐까 하는데 김경수 지사의 제안이 왜 자꾸 통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세세한 방안에 대해서는 3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과의 인터뷰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뉴스 세계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